예, 안녕하십니까. 신라얼문화연구원 원장 정형진입니다. 예, 오늘은 부여적 연속 강의 9-2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침 개천절 10월 3일 개천절로 4354년 개천절인데 개천절에 대한 의미를 다 아시겠지만 사실 개천절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신시개천이라고도 할 수 있고 단군개천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개천이라고 하는 의미가 하늘이 열렸다고 하는 그런 뜻을 함의하고 있는데 작은 의미에서는 나라를 열었다고 하는 의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천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게 된 원인은 개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늘에서 내려온 환웅이 삼위태백에 내려와서 신시를 열었다고 하는 것은 하눌림과 하눌림의 자녀인 환웅이 그리고 그 무리들이 하눌림과 공식적인 소통을 한 날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천도를 숭상하는 민족으로서 하눌림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눌림과의 관계를 열어서 소통하고 하눌림의 뜻에 따라서 이 땅에 함께 사는 사람을 포함한 모든 생명이 더불어서 어우러서 상생하는 홍익인간하고 제세위하는 그러한 공동체를 지향한다는 의미에서 하늘이 열렸다고 하는 의미를 사용한 것으로 생각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부여 강의 9-2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의 제목은 왜 해모수가 단군인가 하는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이런 제목이 낯설 수도 있는데 제가 부여사를 강의하면서 단군 조선족과 부여족은 종족과 혈맥과 문화가 다르다는 것을 앞에서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왜 해모수가 단군인가 하는 문제를 해명해야만이 단군이 부여족이긴 하지만 단군 해모수가 부여족이긴 하지만 왜 단군이라고 하는 호칭을 사용했는가를 이해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질문을 던져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북쪽의 고리국에서 내려온 동명신화는 천재 혹은 단군의 개념이 없습니다. 동명은 태양신의 아들로서 닥태양의 아들로서 영웅적인 신화 구조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해모스는 천재 혹은 천재 아들로서 웅신산에 내려왔다고 하는 신화 구조를 갖는데 그러한 차이가 생긴 것은 부여적인 남하지역으로 들어왔다가 북쪽으로 이주해서 고리국을 형성하고 고리국에서 다시 내려와서 동명이 내려와서 부여를 세운 집단과 요성에 있었던 진번이라고 하는 나라에 소속되었던 그 혈맥과 문화를 계승했던 해모수가 북부여를 세우고 그런 차이 때문에 고리국에서 내려온 동명은 단군이라 칭하지 않은 반면에 해모수는 단군이라고 칭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상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계에서 제기되는 이러한 문장을 보시면 지금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왜 해명이 필요한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동명신화와 북부여 신화는 그 신화 구조가 다릅니다. 북부여 건국 신화는 구조상 단군 신화와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영웅 전승적 성격을 갖는 부여의 동명신화와는 계통적으로 서로 연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두 신화의 관계를 합리적으로 이해하려면 부여와 북부여를 서로 다른 실체로 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학계에서 이러한 논리를 펴면서도 고리국 동명과 해모스 동명의 부여가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같은지 하는 것을 해명하지 못하는 것이 현재 학계의 실정입니다. 부여와 북부여를 동일시하는 기존의 입장에서는 양 신화의 관계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바로 이 주제를 해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논형에 보이는 고리국 동명신화는 북이 고리국의 시비가 임신을 했는데 왕이 그를 죽이려고 하자 시비가 말하기를 계란과 같은 크기의 기운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고 했고, 그렇게 해서 태양신의 전기를 받아서 임신을 해서 태어난 아이가 동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삼국유사 북부여조에 보면 고기에 이르기를 전한서의 선제 신작 3년 임술 4월 8일 천재가 5마리 용이 끄는 수로 오령고를 타고 흘승골성에 내려와서 도읍을 정하고 왕으로 일컬어 나라 이름을 북부여라 하고 자칭 이름을 해모스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명은 태양의 전기를 받아서 태어난 아이라고 하면 해모스는 천재 혹은 천재의 아들이 하늘의 중심에서 직접 내려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신화가 분명히 부여신화와 북부여신화가 다르다고 학계에서 인식하고 있는 것이고, 그 부분을 해명을 해야만이 부여족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삼국유사에 보면 왕력편에 보면 주몽을 동명이라고 했는데 갑신에 일어나서 18년 동안 통치를 하고 성은 고라고 하고 이름이 주몽인데 혹은 추몽이라고도 한다. 단군지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해모스의 아들로 되어 있는 주몽이 단군지자다. 그러니까 해모스가 단군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려시대부터 지금 최근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신적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단군족이 부여족이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고, 지금도 그러한 주장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쨌든 해모스는 분명히 단군으로 불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삼국유사 고구려조를 보면 단군기에는 단군과 서하백의 딸과 친해서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부르라고 했다. 지금 위의 기록을 살펴보면 해모스가 하백의 딸과 정을 통한 후 주몽을 낳았다고 했다. 단군기에는 아들을 낳아 부르를 부르다 했으니 부르와 주몽은 배다른 형제다라고 이런 스님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군과 해모스가 동일인으로 간주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 헤브루에서 금화를 통해서 금화의 아들처럼 하백녀를 만나서 하백녀를 데리고 와서 낳은 아들이 주몽이기 때문에 사실은 족보상으로 따져보면 주몽은 사실은 헤브루의 손잡벌이 되는 모순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면 이 신화를 보았을 때 주몽은
해모수 계통의 후손이라고, 손잡벌이 되는 후손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해모수에 관련된 자료들을 지도를 놓고 보면 부여의 신화에서는 헤브루, 고구려의 신화에서는 주몽의 아버지라고 등장을 하고 있고, 해모수는 헤브루가 하늘의 계시를 받아서 나라를 동쪽 가서분으로 옮기고 난 뒤에 남은 땅으로 내려와서 나라를 세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헤브루가 아들이라고 했으면서도 헤브루가 동부여를 창업하고 난 그 땅에다 북부여를 세웠다, 이런 모순적인 표현도 하고 있고요. 대부분 해모수가 내려온 공간을, 대부분 하늘에서 해모수가 내려온 지역을 웅심산하 압록강, 웅심연상, 또 웅신산하,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곰산하고 곰과, 우리 단군 신화의 곰과 관련된 지명이 나타나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전승되는 과정에 그런 변화가 생겼겠지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곰산이라고 하는 웅신산이라고, 웅신산, 이렇게 곰과 관련된 산이었다는 것은 분명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삼국유사에 보면 당시는 흘승골성에 내려왔다, 그러니까 지금 졸본 지역에 내려왔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일부 사람들이, 혹은 그 앞에서 잠깐 봤지만 이련 스님 같은 경우도 삼국유사 북부여 쪽에서 흘승골승이 요 나라 의주 경계에 있다고 해서 이들 지역에 있는 것처럼 표현을 하고 계시지만, 사실은 그것은 삼국사기 지리지에 나오는 내용을 오독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모수가 내려온 곳은 분명히 졸본 지역의 홀승굴성으로 내려왔을 거로 추정이 됩니다. 해모수하고 유하 부인이 만난 곳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삼국사기에서는 웅심산하 압록변이라 했고, 동명왕편에서는 웅심연상이라고 했고, 삼국유사에는 웅신산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다 곰산, 곰신과 관련된 산이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잘 아시는 지명 중에 백두산 남쪽에 있는 고산 분지를 우리가 흔히 개마고원, 개마고원이라고 하는데, 바로 그 개마고원과 관련해서 생각을 해보면 해모수가 내려온 것은 백두산 주변 압록강과 관련된 그 어느 지점이라고 추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병도 같은 경우에 하백이 주몽의 어머니를 하백녀의 딸이라 했는데, 하백은 원래 중국의 수신 이름이지만 고구려에서 고마, 개마의 뜻인 웅, 맥의 글자 대신 하백을 차용해서 썼을 거다. 그러니까 해모수 신화는 사실은 단군 신화에 나오는 한웅과 웅녀가 만나는 그런 신화 구조인데, 그 웅녀가 만나는 웅녀를 하백녀라고 지금 차용해서 썼는데, 고구려에서 고마, 개마의 뜻은 웅과 맥의 글자를 하고 관련이 된다고 했으니까, 결국은 백두산 남쪽 지역의 개마고원 주변과 관련된 어느 신산의 주변에 내려왔을 거라고 추정을 하면 크게 틀리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해모수 단군을 이해하려면 요동에 있었던 진번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해해야 된다고 앞에서도 강조를 했는데, 바로 해모수 단군은 요동의 진번국의 후예이기 때문에 단군이라는 명칭을 썼다는 거죠. 부여계인 해모수에게 단군의 호칭을 사용한 것은 그가 단군조선 혹은 단군숙신의 후예인 요동반도의 진인 공동체에 들어와서 웅상이라고 불린 신목을 차지한
벌제 단군의 후손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지난 시간에 벌제를 아십니까 하는 주제로 강의를 했는데 산해경에 나온 산해경 해외 서경에 나오는 바로 벌제가 부여계였다고 지난 시간에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산해경 해외 서경에 나오는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해서 이해를 해보면 숙신지국은 제백민북, 숙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백민국의 북쪽에 있고 그 나라에는 유수, 나무가 있는데 명왈, 웅상이라고 하는 나무가 있다. 선입벌제, 일찍 들어온 프리지아인이 선입벌제가 우차취지 그곳에서 웅상나무를 취했다. 단군이 되었다. 이렇게 제가 해석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외 서경을 글자 그대로 이해를 하면 여기서 분명히 보면 숙신지국에 있었던 웅상이라고 하는 신목은 우리가 단군시대 혹은 환웅시대부터 이어져 온 신목을 웅상이라고 했다는 것을 알고 웅상이라고 하는 것은 단군의 상징나무이기 때문에 웅상나무를 차지했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단군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동반도로 들어와서 활동하던 단군조선이 후예들이 살고 있는 진인들의 공간에 벌제가 들어와서 벌제가 주도하는 후단군 시대가 되었는데 바로 그 나라의 이름이 진번국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번국이 요동반도에 있을 때 주나라 이후에 조선은 요서 지역에 있었다고 보면 사기에 진번과 조선의 이가 있었다. 옛나라에 진번과 조선의 이가 있었다고 하는 그런 정황도 맞아 들어가고 실제로 제가 보기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주나라 이후에 조선에서는 지도자를 단군이라 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실제로 단군 왕검 사이에는 단군 왕검들은 오늘 개천절이지만 기원전 233년 전에 개천을 해서 기원전 12세기 중엽에 은나라 무정 때 요서 지역에서 밀려나서 요동반도와 서북한 지역으로 들어왔다는 것이 간접적으로 자료가 있고 그건 이승의 제왕운기에 분명히 나타나고 있고 그렇다면 실제로 단군 왕검의 주력은 요서 지역에 주나라 이후에까지 요서 지역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은나라 무정 때 동쪽으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이들이 사실은 단군 조선의 문화와 혈맥을 직접적으로 계승한 사람들이고 요양 지역에 있었던 요양 지역에 있었던 양평이 왕검성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도 그것이 이쪽으로 이주한 단군 왕검 사회의 주력들의 중심 공간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왕험성이라고 했을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기록상으로 봤을 때 우리 문헌에 나타나는 기록에서 요서 지역을 선인과 관련시키지 않고 대부분 요동과 관련해서 선인과 관련된 기록이 나타나는데 지금 주몽에 내려왔을 때 비류국 송양이 주몽하고 대결을 해서 자진해서 나라를
바치게 되는데 그때 주몽이 다무를 했다, 고토를 회복했다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때 주몽과 송양하고 대화하는 중에 어떤 얘기가 있냐 하면 주몽이 물어봅니다. 감히 제가 여쭙건대 당신은 누구의 후예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송양이 말하기를 여시 선인지후, 나는 선인의 후예로서 누세 위왕, 누세 동안 여러 대 동안 왕을 하고 있어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바로 이들 지역이 선인의 후예들이 살고 있었다는 거죠. 결국은 이 선인은 단군을 말하는데, 그렇다면 단군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들 지역에 있게 된 것은, 요서 지역이 않고 이들 지역에 있게 된 것은 은나라 무정 때 요서 지역에서 요동과 서북한 지역으로 들어왔기 때문이고, 또 한 가지 고구려 동천왕 때 427년인가요? 고구려 동천왕 때 위나라 관구검이 공격을 했을 때 천도를 하게 되는데 평양으로 천도를 했다, 그런 기록이 있으면서 평양이라고 하는 곳은 평양자, 본래 선인 왕검지택이다, 원래 선인 왕검이 살던 곳이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기록으로 보았을 때 선인, 우리가 말하는 선인, 선도, 신선들이 사는 공간이 바로 이들 지역에 있었다고 하는 전승들이 내려오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요동반도가 단군조선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주장하듯이 요서 지역에 있었던 단군조선이 넘어오고 다시 여기에서 일어난 주나라 이후의 조선이 우리가 말하는 고조선일 수가 있고, 주나라 이후의 조선일 수가 있고, 이들 지역은 그들의 후예인 진인들이 살고 있었고, 진인들이 기원전 12세기 중엽부터 살고 있다가 기원전 7세기 중엽에 나나 지역에 있었던 프리기아인들이 아까 말한 산해경의 벌제가 들어옴으로 해서 역사에 나타난 공동체 이름이 진인과 벌제가 만난 진번이라고 하는 정치 공동체가 탄생했고, 원래 이들 진인들이 단군왕검 사이의 문화와 풍습을 계승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 지역이 선인들이 사는 공간이라고 이야기가 전해들어왔고, 벌제가 후단군이 되어서 아까 말한 산액에서 새로운 신목을, 웅상목을 차지해서 그러한 벌제가 바로 프리기아인들이고 그들이 바로 부여이기 때문에 해모수는 바로 진번의 후예이기 때문에 단군이라는 호칭을 계속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산해경 해외 서경에 있다는 거예요. 바로 웅상의 신목을 모시고 상징목으로, 단군의 상징목으로 모시고 살던 진인들, 단군왕검 사회 후예들이 살고 있는 공동체에 프리기아인들이 들어와서 그 신목을 차지함으로 해서 단군의 권위가 부여계로 넘어갔고, 그러니까 진번국이 주도할 때는 주도층들이 부여계라는 거죠. 바로 해모스는 그러한 진번계 부여인의 후예이기 때문에 단군이라고 하는 호칭을 사용했다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앞에서 지도를 두고 종합적으로 설명한 부분을 자료를 가지고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류국 송양이라는 사람이 선인지후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거죠. 동명이 졸본에 내려와 나라를 열고 사냥을 나왔는데 송양을 만나서
군왕은 누구의 후손이신즉 하니 송양이 나는 선인의 후예인데 여러 대에 걸쳐 왕노릇을 하고 있어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거죠. 감히 묻건대 군왕은 계수지후 어떤 사람의 누구의 후예를 후손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송양이 말하기를 여시 선인지후 누세 위왕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에서 우리는 단군이 선인으로 불려지고 있었다는 사실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왕운기에서 이승휴도 비류국 송양이 단군의 후예인 것 같다 하는 추론을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제왕운기 동명왕본기에 따르면 비류국왕 송양이 일러 말하기를 나는 선인의 후예로서 누대에 걸쳐 왕이 되었다. 지금 그대의 나라를 세운 지 얼마 되지 않으니 우리의 속국이 됨이 옳지 않은가라고 하였으니 곧 이 또한 단군의 후손이 아닐까 의심된다. 즉 차역의 단군지후야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승휴도 송양이 단군의 후예일 거라고 추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단군족의 후손이 부여족이다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송양은 선인의 후예로서 누대에 걸쳐 왕을 하고 있다. 비류국에서 새로운 지도자로 등장한 주몽에게 송양이 선인의 후예로서 누대에 걸쳐 왕을 하고 있다라고 밝힌 점은 송양 개인의 자부심 이전에 비류국에 전승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단군 선인 설화에 함유된 전례적 가치가 은유로 해석된다. 이렇게 안동준 교수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해모수 신화에는 이미 단군 신화가 전래되고 있었고, 전래되고 있었던 그 단군 신화를 빌어서 해모수 신화가 만들어졌다고 추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해모수가 태어난 지역에는 이미 단군 신화가 전승되고 있었고, 송양도 단군 신화가 전승되고 있는 공간에서 왕노릇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선인 왕검의 고택이라고 하는 표현이 동천왕 21년 247년에 위나라 관구검이 침략을 했을 때, 만여 명을 1만 명의 병사를 데리고 침략을 했을 때 환도성이 파괴된 뒤에 평양성을 쌓고 백성과 종묘사직을 옮겼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대목이 나오는데, 여기서 평양은 본래 선인 왕검의 집이다. 평양자 본 선인 왕검 지택이라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위치를 왕험이라고 추정했는데, 이건 제 견해가 아니고 안동준 교수의 견해인데, 이때 환도성에서 천도한 평양이 요양 평양일 거라는 거죠. 지금의 평양 지역이 아니고 요양 평양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지금 제가 보면 실제로 환도성이 파괴되고 요양으로 천도하는 것은 실제로 그 당시의 정황을 보면 쉽지는 않았을 거라고 추론하는데,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미 위나라가 요동의 일부를 점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경선 지역으로 천도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을 거라고 추론은 되지만, 요양이 제가 보면 진번의 수도였고 그 수도가 바로 왕검성이라고 불렸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 그래서 그곳이 평양이 그곳이든 다른 평양이든 간에 평양이라고 하는 공간은
선인 왕검이 살던 공간이다. 이러한 전설이 전해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대목에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선인 왕검에 대한 기록, 문헌 자료는 요동반도에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렇게 되는 원인을 단군 왕검, 단군 조선이 요동에 있었다고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 잠시 주제를 벗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고유 선도가 백두산에서 일어났고 중국의 도교 혹은 선도가 중국의 도교가 선인을 숭상하는 도교가 바로 태백산 백두산에서 내려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런 학자들도 많이 있는데 사실 제가 봐도 그것은 상당히 일리가 있지만 그러한 정황이 드러난 것은 지금 오늘 우리가 강의를 하고 있는 바로 그러한 관점, 요서 지역에 있던 단군 조선이 요동반도 지역으로 들어왔고 그것이 기원전 12세기 중엽이었고 그 이후에 요동반도에서 선인들, 하늘에서 내려온 천손으로서 활동을 하다가 귀천을 하는 그런 문화, 선인 문화가 요동반도에 전달되었기 때문이고 그러한 선인 문화를 바레만 연안을 통해서 중국으로 내려가서 중국의 신선설화나 선도 문화, 도교 문화가 발생했다고 하는 추론은 분명히 맞고 분명히 사실일 가능성이 거의 100%라는 거죠. 그걸 간접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자료가 중국 도교의 서적 중에서 가장 유명한 책이 의미 있는 책이 주역 참동계가 있고 그 다음에 태평경이 있는데 주역 참동계를 쓴 후한식의 위백양이라는 사람은 장백산 그러니까 백두산에서 논일 때 진인을 만났는데 그가 불사약의 이치와 음양의 비법을 알려준 것을 바탕으로 썼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도교 문화에서 진인이라고 하면 장자에 등장하는 진인이 그냥 참된 사람으로만 이해를 해서 깨달은 성인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맞지만 제가 지금 주장하는 논점에서 보면 진번이라는 공간에 선인 단군 왕검에 대한 관념이 내려왔고 실제로 선인을 모방해서 수행하고 행위하던 사람들이 백두산 주변에 굉장히 많이 수련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을 바로 있는 그대로 진인이라고 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진인은 다르게 보면 우리는 이 진인은 다른 말로 진인인데 이 진인은 바로 북극성을 숭상하고 하늘을 숭상하고 북극성을 모든 생명과 물질의 근원적인 곳으로 이해하는 그런 의식을 가진 바로 우리들이 진리당체를 하늘님의 마음을 진리당체를 이해하고 있었다고 보면 그렇게 그 하늘님을 수련을 통해서 하늘님과 동일자가 된 사람이 바로 진인이었고 그 진인은 중국 도교에서는 참된 사람, 도를 성취한 사람 이렇게 관용적으로 쓰였다고 보면 훨씬 더 선인 문화가 신선 문화가 백두산 주변에서 갔고 그것은 바로 단군 왕검의 선인 단군의 문화가 전승되고 있었던 그 문화가 중국으로 전달되어서 중국의 신선 문화, 선인 문화가 태동했다. 이런 관점으로 보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죠. 또한
후한 환제 때 태평경이 완성이 되는데 이 태평경을 쓴 사람은 백화를 중심으로 해서 간길과 궁숭이라는 바레만 연안의 방사들에 의해서 지어졌다. 그런데 이 태평경을 주도했던 백화가 요동인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동반도가 바로 요양이 아까도 말했지만 진번국의 중심 지역 혹은 단군왕검 사이에서 요동으로 들어왔을 때 대단군이 살던 공간이 바로 요양이고 그곳이 바로 왕험성이었을 텐데 바로 그 왕험성이 있는 요동 출신이 백화고 바로 이 사람이 중심이 돼서 도교의 중요한 경전인 태평경을 썼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여기 방사라고 하는데 방사는 최남선이 얘기하듯이 우리말로 아직도 전해지고 있는 박수하고 관련되는 명칭이라고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점으로 봤을 때 중국의 도교는 전국시대에 일어난 중국의 도교 신선사상은 바로 백두산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단군왕검 사회 후예들의 문화 그것이 진번국에 전승되었고 그들의 문화가 바레만을 통해서 중국으로 전해졌다 하는 그런 관점으로 보면 분명히 맞다고 감히 주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아주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주장이 굉장히 합리적이라는 것을 반증할 수 있는 주장이 태평경에 보면 신선이 하늘을 나를 때 그 상황을 묘사한 승운가룡도라고 하는 그림이 있는데 그 승운가룡도에는 오령거를 탄 신선의 모습과 해모수가 하강할 때 보인 채색 구름을 연상시키는 영지운 인물들의 복식에 보이는 가선은 까만색으로 되는 이 가선은 본래 동이계 신화 특유의 신조 토템을 반영한 것이라는 거죠. 승운 가룡도는 후대 도교설화에서 신선이 비행 또는 하강 장면에 대한 전형적인 묘사로 정착이 되는데 가룡의 신선 전에도 보면 신선 왕원이 하게 내리는 모습을 어떻게 표현을 했냐 하면 머리에 원유관을 쓰고 칼을 차고 깃일산이 있는 수레를 타고 오룡에게 멍에를 메웠는데 용들은 각기 다른 빛깔이다. 악대는 기린을 탔고 모두 하늘에서 내려와 뜰악 위에 모여들었다.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다는 거죠. 승운 가룡도는 해모수 신화의 천신 하강 장면을 요동 출신 방사들이 도교적으로 각색한 것으로도 보아도 좋을 것이다. 이렇게 정재수 교수가 논문에서 쓰고 있는데 책에서 쓰고 있는데 이 말은 100% 옳다고 봐도 틀리지 않을 거라는 거죠. 이 그림이 바로 태평경에 있는 승운가룡인데 태평경지 승운가룡인데 5마리 용이 끄는 마차를 타고 내려오는 장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장면인데 바로 이 장면은 해모수 단군이 하늘에서 내려온 장면이라는 거죠. 이구보의 동명왕평 자주의 해모수를 보면 한신작 3년 천재가 태자로 하여금 해모수로 하여금 부여 임금의 옛 도읍에 내려가 놀게 하였는데 이름을 해모수라 했다. 하늘에서 내려올 때 오령거를 탔고 종자 100여인이 모두 흰 고니를 탔으며 채색 구름이 하늘에 떠있고 음악이 구름 속에서 진동하였다. 웅심산에서 머물기를 10여일 하다가 내려왔는데 머리에는 까만 깃털관을 쓰고 조우관을 쓰고 허리에는 용광검을 찼다. 아침에는 정사를 보고 저녁이면 하늘로 올라갔으니 세상에서는 그를 일러 천환랑이라고 했다. 우리는 이 문장에서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해모수 천재가 오령거를 타고 내린다고 하는 이 표현에서도 우리는 뭘 볼 수 있냐면 제가 입론하고 주장하고 있는 환웅 세력이
공공일 때, 공공이라면 바로 이 공공은 중원에서 용신 신앙의 핵심 세력이었다는 거죠. 바로 환웅단군께서 공공 세력으로서 용신, 생명의 물과 관련된 용신의 중심 세력이었다는 그런 관점을 보면 바로 해모수가 오령고를 타고 내려오는 것도 이해가 되고, 웅심산으로 내려왔다는 것도 결국은 환웅과 웅녀가 만나는 그러한 신화 전설이 반영된 웅심산으로 내려왔다는 것이고, 그를 천왕락이라고 했다는 것은 결국 이 천왕락이 고구려의 조이선인이고 신라의 화랑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도 개천을 기념했지만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온 낭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선인이 혹은 신인이 바로 조이선인이고 화랑이라는 거죠. 이러한 문맥에서, 이러한 관점으로 역사를 이해하고 흐름을 이해하고 보면 단군 왕검 사회와 보여적이 어떻게 모여서 진번이 됐고 왜 해모수가 단군이라고 불렸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음에 책을 한번 풍류도의 흐름에 대해서, 말씀과 흐름에 대해서 한번 쓰겠지만, 지금 오늘 강의하는 차원에서 보아도 고유선도라고 하는 것은 지금 백두산을 중심으로 한 공간에 전달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바로 그 백두산을 중심으로 한 단군의 후예들이, 단군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단군을 모방하려고 하는 후손들이 단군과 같이 하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호흡도 하고 행공도 했을 건데, 바로 그러한 진인 중에 어떤 진인이 있었는데, 주역 참동계를 쓴 위백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장백산에서 사는 진본의 진인들을, 이 진인 앞에서도 말했지만 함의하는 것이 참된 사람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진인이라는 의미도 있고, 이들은 하늘님과 의식이 연결되고 하늘님과 동일자와 같은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진인이고 북극성인이라고 불렸을 것이고, 또한 태평경을 쓴 백화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왕검성이 있었던 요동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보면 바로 진번국에 전달되고 있었던 단군 왕검 사회의 선인 문화가 요동반 반해만을 통해서 중원으로 내려갔거나 산동반도로 내려가서 중국의 신선 사상이 태동했고, 거기서 중국의 선인 문화가 만들어졌을 거라고 보면 틀림이 없다는 거죠.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신석기 이래에 천도를 추구했던 집단은 바로 한민족 공동체고 환웅신시고 단군이고, 그를 계승한 집단이었던 차원에서 보면 당연히 신선과 선인 문화는 우리 쪽에서 태동해서 계승되고 있었고, 후대에 그것을 모방한 것이 중국의 신선 사상이고, 그러한 관점을 재수용한 것이 도교 문화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해모수 신화의 단군 신화의 삽에 나오는 삼위태백은 바로 웅신산 혹은 웅신산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삼국사기에 하늘에서 내려와 웅심산에 머물다가 10여일이 지나 내려왔는데 동명왕표는 그때 한 여자를 태백산 남쪽 우발수에서 만나 물으니 나는 하백의 딸로 이름은 유아인데 동생들과 놀러 나왔다 하느님의 아들인 해모수를 만나 웅신산 및 압록가에 같이 살았는데 그는 가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부모가 중매 없이 남을 따라간 것을 책망해서 여기 우발수로 기양을 보낸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은 단군 신화의 삼위태백이 해모수 신화에서는 웅심산 혹은 웅신산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웅신산의 후보로서 가장 유력한 곳이 오녀산성일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녀산이 중국의 송나라 때 기록에 의하면 오룡산으로 불렸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 사진이 바로 오녀산성에 있는 오녀산인데 여기가 흘승골성으로 결국은 해모수가 하강한 공간이라는 거죠. 오녀산의 본래 이름이 오룡산이라는 사실은 송나라 때 형병이라는 사람의 논어 주서에 나오는데 삼국유사 북부여주에 인용된 고기의 기록처럼 오녀산인 흘승골성의 오령거를 타고 강림한 단군인 해모수를 연상시키기에 충분한 증거이다. 해모수가 천재이고 주몽이 천재의 후손이라는 근거는 다분히 고조선 멸망 이후 요동 일대에 유전되었던 것으로 추측되는 환웅천왕을 중심으로 한 천신계 신화에 가탁한 것이다. 이렇게 안동준 교수가 주장을 하는데 이러한 주장들이 일리가 있는 주장이라는 것을 오늘 설명을 통해서 아실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웅신화에서는 천에서 하늘의 중심에서 삼위태백으로 내려와서 웅녀와 호녀가 살고 있는 공간에 내려왔는데 해모수 신화에는 하늘에서 흘승골성으로 내려왔고 그것이 바로 오녀산성이고 다른 이름으로 오령거를 타고 내려서 오령산성이고 그곳의 이름이 바로 웅심산 혹은 웅신산이었을 가능성을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주몽이 다무를 하게 된 것을 설명을 하려고 추론을 해보면 해모수 단군의 후예인 주몽이 북부여 혹은 동부여에서 태어나서 다시 흘승골성으로 내려와서 졸본으로 와서 오녀산성의 도읍을 정하면서 다무를 했다.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된다는 것이 바로 당신의 아버지로 등장하는 해모수의 땅을 회복했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진번의 땅 흘승골성으로 내려온 해모수가 있었는데 그리고 그의 혈맥을 이은 후손 주몽이 제가 이렇게 표현한 것은 아까 헤브루가 있고 헤브루의 아들이 금화가 있고 금화가 데려다가 유하를 데려다가 방에다가 유폐시켰는데 그 아들이 주몽이고 이렇게 보면 해모수를 헤브루의 아버지로 보면 바로 직접 제자일 아들일 가능성이 조금은 희박하기 때문에 신화적으로는 아들로 표현되었지만 어쩌면 흘승골성에 내려와서 북부여를 창업했던 해모수의 아들이 해모수의 손자 정도 되는 주몽이 북부여
그러니까 원부여가 있던 북쪽 혹은 동부여에서 다시 흘승골성으로 내려와서 창업을 한 것이 고조선을 회복한 것이 아니고 해모수가 내려온 땅, 그러니까 진번 땅을 회복한 것을 다물이라고 했다는 거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 분들이 다물을 고조선 땅을 단순히 회복한다는 차원으로 이해하는데 그 차원보다는 사실은 진번 땅을 회복한다. 진번 아버지 해모수가 내려온 땅을 회복했다. 이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물도란 진번 출신 해모수의 땅을 회복했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비류국왕 송양이 나라를 바치고 항복함으로 왕은 그곳을 다물도라 하고 송양을 봉해서 그곳에 주를 삼았다. 고구려 국어에 구토의 회복을 다물이라 하므로 그와 같이 이름한 것이다 하는 거죠. 계속 얘기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구토는 주몽의 아버지, 실제로는 할아버지 뻘 되는 바로 해모수의 땅, 해모수 단군의 땅을 회복한다는 의미로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 흘승골성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정황으로 봤을 때 흘승골성은 오녀산 졸본에 있는 오녀산성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곳에서 해모수가 북부여를 창업을 했고 해모수의 손잡벌 되는 주몽이 북부여 혹은 동부여 지역에서 탄생을 해서 다시 내려와서 해모수 단군의 땅을 회복했다는 차원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졸본 지역이 주몽조산, 해모수 단군의 땅인데 이 땅은 고조선의 땅, 그러니까 단군조선, 요서에 있었던 단군조선의 땅을 회복한 것이 아니라 단군조선의 후예들이 은나라 무정기의 요동반도와 서북한으로 주력이 들어왔을 때 바로 요동반도에 있었던 단군들의 땅과 부여계가 합쳐진 진번의 땅, 결국은 진번의 땅을 회복했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야 되고, 사실 고구려가 요동을 거의 다 점령했을 때도 그곳은 진번의 땅을 회복한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고조선의 땅을 회복했다고 추론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자료를 보면, 고고학적인 자료나 그 금속학적인 자료를 보면 주몽이 북부여에서 망명했다는 것은 분명히 기록으로 나오고 삼국유사에는 동부여에서 나온 것처럼 되어 있지만, 어쨌든 흘승골성이라고 하는 공간의 해모수가 북부여를 원래 부여를 창업을 했는데 그 손인 주몽이 여기에서 계승하고 있지 않았고 북쪽으로 올라갔건 동부여로 갔건 이들 지역으로 들어가서 탄생을 해서 다시 내려와서 아버지의 땅, 해무수 단군의 땅을 회복한 것이 다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를 앞에서 문제 제기한 것을 한번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난하지역, 영지라고 불렸고 불령지라고도 불렸던 난하지역으로 들어왔던 프리기아 혹은 프리지아인들이
제나라 환공의 공격에 의해서 북쪽으로도 올라가고 동쪽으로도 진출을 했는데 북쪽으로 올라가서 고리국을 창업했다. 고리국에서 내려온 동명은 단군이라 호칭하지 않고 있고 동쪽으로 진출해서 진인들의 공동체에 들어와서 웅상목, 단군이 된 벌제가 그들의 후손이 바로 해모수 단군이고 동쪽 지역은 단군 조선의 후예들이 요동 지역에서 5, 6세기 정도 살고 있고 있는 그런 정황에서 부여계가 들어왔기 때문에 웅상목을 중심으로 공동체가 운영되던 단군 사회의 웅상을 차지함으로 해서 새로운 단군이 된 것이 바로 부여계들인데 이들이 공동체 명칭이 진번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리국을 돌아서 들어온 동명이 단군이라고 불리지 않은 것과 진인들의 공동체에 들어가서 리더가 된 사람들이 후에 단군이라고 불린 것은 이러한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파악할 때 정확히 읽힌다는 것이 제가 주장하는 것이고 아까 앞에서 처음에 제기했던 학계에서 제기하는 북부여 신화와 부여 신화가 다른 계통이라고 분명히 다른 계통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것을 나누어 봐야 한다고 제기하는 문제도 이렇게 설명하면 설명이 완벽하게 된다는 거죠.